자, 그럼 교재 446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 446쪽에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이 있죠. 이게 이제 토지거래가 절차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가 절차 들어갑니다. 그럼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럼 허가 신청서에다가 이제 요 첨부할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허가 신청은 당연히 토지 소재지에 관할 시군 구청장 허가 원청이겠죠. 이자에게 이제 허가를 신청을 하고요. 이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개업공사에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9회 때 이걸 출제했는데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거. 개공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제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에게 유일하게 이거 의무가 발생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였어요. 우리가 어리버리하다가 떠안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 신청하게 돼 있고요.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한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걸 왜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요. 우리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부할 때요. 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자금 조달 계획 첨부하는 걸로 들어왔죠. 그래서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거래 금액이 1억 이상이었을 때,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첨부하는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는 그걸 첨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허가 신청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그걸 제외시켰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허가 신청 이렇게 이제 요걸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기타 내용이 지금 교재에 자세하게 써 있는데 이게 뭐 변경 허가 신청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448쪽에 허가 신청의 처리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받으면 이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하여 이제 보관을 하게 돼 있죠.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하고요. 그 허가 불허가 이제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는데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한다. 그럼 선매 잠시 후에 하는데 이 선매가 뭐냐면 이게 먼저 선자죠. 먼저 선자의 살매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우리 토지공사 쪽에서 사겠다고 시군구청장하고 협의 중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기 때문에 협의 중이었는데 허가 신청 들어왔다. 이걸 거래하겠다고. 그럼 이제 요 선매 진행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통지해줘요. 며칠 내에 통지하느냐? 15일이에요. 15일 기억해야 되죠? 외국인 취득허가 아주 비슷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5일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게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 내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뒤져봐도 15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매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허가 간주란 말 나와 있죠. 허가 간주 찾았습니까? 그러면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선매 진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5일이 끝난 날에 허가 간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청 서식을 29회 때 출제한 바가 있었고, 여기 개공 쓰는 난이 없죠. 그죠? 개공 허가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허가 의무를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데, 그럼 뭐 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무효예요. 계약은 무효고 형사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다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 외국인 허가 위반하고 엄청 비슷하죠, 이거. 외국인도 군문생야에 있는 토지를 허가를 안 받고 계약했다. 계약 무효고 그건 2년에 2천이었죠. 처벌이. 근데 이거는 2년 이하 또는 30%에 달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 2년짜리 징역 사유예요. 벌금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위반은 30%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쭉 정리가 돼 있네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 452쪽에 유동적 무효 판례들 우리 이제 1차를 같이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만 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유동적 무효 판례 쭉 넘어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457쪽에 허가증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허가증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458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예요. 458쪽. 그럼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실수요성. 즉 실수요성이란 말은 요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도시 군 계획에 맞아야 돼요.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토지 이용 목적에 맞는 면적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면적이 적정해야 됩니다.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거기 459쪽의 맨 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목적이 이거 약간 교재가 지금 약간 그랬는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법조문이 다음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부정이니까 지금 459쪽에 있는 박스 있죠. 박스에 있는 내용이어야지만 실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거주형 주택용지에 밑줄 긋고 거자의 동그라미예요. 거.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거주형 주택용지 취득하겠다.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이냐? 2년이라고 아예 메모하세요. 2년. 토지취득서부터 2년간 이제 이용해 줘야 됩니다. 2년 메모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서 자, 복지시설, 편익시설 밑줄 긋고 이걸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어요. 실수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으로 쓰겠다. 또는 그 주민들의 근린생활시설로 쓰겠다. 편익시설로. 그럼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용 의무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라고 메모하세요. 가로 열고 2년. 이때는 2년을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허가구역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에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또는 어업 경영.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그리고 농자의 동그라미. 복지시설은 복자의 동그라미고요.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때도 이용 의무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이라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인데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있죠. 니은. 찾았습니까? 니은.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 이거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농업인인데 이분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겠대요. 그럼 거리 제한이 자신의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30km라고 돼 있죠? 30km 내에 여기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전에는 통작거리라고 그래갖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 통작거리라고 20km였거든요. 근데 지금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해버렸는데 이게 그래서 30km 내라면 농업 경영을 위해서 이 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30km라면. 그래서 우리가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랬다고 그랬죠. 논 옆에 BMW 서 있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 농업인 차죠?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지로부터 주소지로부터 이렇게 30km 내에 있는 농지 취득할 수 있고요. 요즘 저 차가 고속능화돼갖고 훅 밟으면 30km면 한 20분이면 가버리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또 참고하는데 디귿.
다음의 어느 하나에 달한 농업인 등으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내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자, 3년 이내에 밑줄 긋고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가에 밑줄 긋고요. 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한 주소부터 80km 안에, 밑줄이에요.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 밑줄입니다. 그럼 이건 그 얘기 아닙니까? 이번엔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농업인이. 그럼 수용당하면 거리 제한을 완화했죠? 이때는 거주지로부터 몇 킬로? 80km예요. 80km 내에 있는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단 3년 안에 취득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용당하면 거리 제한을 완화했죠. 80km까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단 3년 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다만 이겁니다. 다만 수용당한 농지가 공시가 기준에서 3억이었어요. 근데 대체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지금. 수용당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데 이 대체 농지는 10억짜리예요. 그럼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당한 농지 가액 이하로 취득해야 돼요. 이하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다. 그럼 실효성 있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죠.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고 넘어가고. 그럼 이제 4, 5, 6번이거든요. 4, 5, 6번은 좌측으로 묶으세요. 교재 지금 460쪽 나가고 있습니다. 4, 5, 6번을 묶어서 4, 5, 6번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이용하려고 4, 5, 6번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찾았습니까? 그러면 4, 5, 6번을 좌측으로 묶고 사업을 시행에 밑줄 그으세요. 사업에 쓰기 위해서 허가공의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가능합니다. 이때는 몇 년을 이용해야 되느냐? 4년이에요. 4년이라고 메모하세요. 4년. 그러니까 4번의 말미에다 가로 열고 4년 하면 되겠죠. 사업에 이용하니까 4년이에요. 이해하죠? 4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용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내려갑니다. 허가구역이 속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자의 동그라미라고 했어요. 자, 이제 7번으로 내려갑니다.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들로서 다음의 용도에 이용한다. 그래서 기억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중에 취득 보상하는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 토지를 밑줄 긋고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이에요. 3년 이내 밑줄 긋고 그 허가구역에서의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 자, 밑줄.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 밑줄 긋고 대체할 때 대자의 동그라미. 대를 취득하는 사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수용당한 토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취득합니다. 몇 년? 3년 내에. 그래서 대체 토지를 취득한다. 수용당한 농지를. 그러면 이제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때 이용 의무는 이것도 몇 년? 2년이에요. 2년이라고 또 메모합니다. 가로 열고 2년 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이에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 이용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다음에 정한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현상보존의 목적 밑줄 그으시고 현자의 동그라미예요. 현. 그래갖고 현상보존 목적으로 이제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내 토지예요. 이게 내 토지인데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내 토지를 여기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예요. 건축물 이게 축조 같은 게 금지가 되는 토지인데 이게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내 토지 옆이. 그럼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들어갈 길이. 그래갖고 이렇게 내 토지의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갖고 현상보존 목적은 도로 개설이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게 현상보존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쪽 토지 허가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도로 개설이니까 몇 년을 써야 돼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미에다가 5년이라고 메모하세요. 5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461쪽에 디귿이 있습니다. 디귿. ABC는 참고하시고
디귿.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자 임대사업에 밑줄 긋고 임자에 동그라미 임자에 그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용으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도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하니까 이용을 몇 년 해야 되냐? 5년은 써야 돼요. 5년 메모하세요. 자, 그래서 실효성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음자를 딴 이유가 암기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암기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두음자 딴 게 거복농사, 대현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거복농사에서 끊고요. 대현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현임. 그러면 이용 의무기간이 지금 미리 보고 하는데 이용 의무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죠. 기본 2년인데 사업에 쓸 목적은 몇 년? 4년. 임대사업은 5년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상보조 목적 도로개설이니까 5년을 써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왜 이게 우리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취득하려는지 허가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무슨 목적인지. 내가 은퇴 후에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럼 브리핑 해줘야 되죠. 가능합니다. 이거 대신 뭐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따로. 그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 걸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용 의무는 기본적으로 2년을 써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복농사 대연임으로 암기한다.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은 일단은 2년인데 사업에 쓸 목적은 4년이고 현상보조 목적이라든가 임대사업용은 5년을 써야 된다. 감 잡았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61쪽에 양거로 2번 다음 목적에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하는 계획에 맞지 않았다. 그럼 허가 안 해줘요. 다음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게 계획의 적합성이에요. 계획이고 마지막에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돼요. 이게 면적의 적정성이다. 이게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면적의 적정성이 그거 아니에요.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는데 30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000평을 취득하겠대요. 거기다 뭐 아방궁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면적도 적정해야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다 따져봤어요. 그럼 이제 이의신청과 매수 청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장을 싹 넘기면 462쪽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허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허가 불허가 나갔다. 허가 불허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의 신청은 몇 달 내? 한 달 내. 1개월의 동그라미. 허가 나가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면 허가증 나갔는데 만약에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럼 뭐 어떤 사유로 이의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허가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나갔을 때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의 신청 들어가면요. 도교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토지의 매수 청구라고 나와 있죠. 지금 462쪽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불허가 통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너 이거 사라. 지상권 네가 사.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매수 청구예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몇 달? 1월이에요. 1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내에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매수 청구할 때 기준 가격이 문제예요. 그럼 이제 허가원청은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매수자를 지정해서 그럼 매수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매수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거기 교재 지금 현재 462쪽은 맨 밑에 박스 공사들이 있거든요. 10개가 있는데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이들이 매수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공사들이. 그래갖고 30회 때 있잖아요. 우리 4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려라고 내는 문제 있다고 그랬죠. 아, 추접스럽게 이걸 냈지 않습니까? 다음 중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 청구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냈습니다. 그건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사들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이름. 암기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건 암기 안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찍어버립니다. 이거. 근데 거기서 그때 거기 한국은행 없죠. 한국은행이 토지공사 이거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방공사는 웬만하면 공공기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항만공사였죠. 항만공사 없죠, 거기.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매수 청구 들어갈 때 기준 가격이 뭐냐가 문제인데,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거기 교재 동그라미 2번에 있죠. 462쪽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세 번째 줄 중간에 있죠.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격은 지금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죠. 그럼 이제 요거 봤을 때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제일 싸죠. 그러니까 이제 불허가 처분 나가버리면 이거 팔려고 했다가 불허가 나갔으니까 네 사라. 그럴 수 있으니까 가장 싼 가격이에요.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예요. 그럼 이거고 여기 지금 PPT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럼 허가증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허가증 나가면 만약에 허가증 나간 토지가 농지였잖아요. 그럼 농취증이 의제됩니다. 농취증 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이게 그래서 허가증이 나간 토지가 농지였다. 그럼 이제 농취증 관할 시구 읍면자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요. 이때 내가 허가증 내주면 괜찮을까? 그러면 내줘라. 그러면 이제 내줬잖아요. 그러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허가증 나가면 아주 잘못 씁니다. 이거 뒤에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으로 농지에 대해 허가증 나가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도 보죠. 거민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아 거민 의제됐고 허가증 받아도 거민이 의제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463쪽에 선매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먼저 산다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협의 매수를 얘기합니다. 협의 매수.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반대말이죠. 수용은 강제 매수죠. 선매는 협의 매수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이게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였어요. 그러면 선매할 수 있죠. 그럼 선매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아까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자가 될 수 있냐가 똑같아요. 선매자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10개 공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선매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있는데 한 장을 넘기면 464쪽에 그림 있죠. 이거. 이 그림을 저도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그림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선매 대상 토지였다. 그러면 선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요. 그 사실을 15일에 통지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사실이 없다면 선매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를 지정하든 뭐 전력공사를 지정하든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럼 그 한 달 내에 지정해야 됩니다. 한 달. 그럼 선매자로 지정이 토지공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협의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된 토지공사는 15일 내에 협의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선매 가격이 문제죠. 가격. 선매 기준 가격은 감정가예요. 그럼 이거는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실가로 하면 좋은데 공공기관은 절대 실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가 기준이에요. 감정가. 그래서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건데 그래서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지들이 필요에 사니까 감정가 기준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매협의는 한 달 내에 완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꼭 선매해야 되는 거 아니죠.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으면 그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 15일 한 달, 15일 한 달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선매가 불성립했다. 가격이 안 맞아서 불성립하게 되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매가 불성립했다.
지체 없이 허가증이 나가든 불허가 나가든 처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불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제 지체 없이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선매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 선매 협의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466쪽으로 가죠. 토지 이용 의무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용 의무 기간에 대해선 미리 이제 보고 넘어왔어요. 2년, 4년, 5년 이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그러면 토지를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용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외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몇 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용 실태를요, 매년 1회 이상 허가관청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색깔 칠해져 있죠? 466쪽 맨 밑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허가관청이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넘깁니다. 넘어가서 이용 의무 기간이 지금 468쪽 우리 교재에 정리돼 있죠. 그래가지고 토지 취득부터 2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69쪽엔 4년, 사업에 쓸 목적, 대체 취득 2년, 막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거 정리하고 넘어왔어요. 이렇게. 임대사업용이라다 현상보존 목적은 5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470쪽에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행명령이 떨어집니다. 470쪽에 지금 이행명령 찾았습니까? 그럼 이행명령 떨어지는데, 이행명령은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3개월 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래서 이행해라 하고 문서로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명령이 떨어져요. 이게. 그럼 이행명령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나갔어요. 그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강제금 떨어져요. 그럼 471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10%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떨어지는데, 그럼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있어요. 거기 박스 있죠. 471쪽에 박스. 자, 거기 색깔 잘 칠해져 있는데, 그러면 최고 10%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방치를 했다. 방치해버리면 10% 나가요. 10%. 그래서 방치 10%. 그 다음에 자기가 쓰지 않고 임대를 했어요. 그럼 7%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를 갖다가 용도 변경 사용하여 사용하는 거 무단. 그러면 이때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5% 나갑니다. 5%.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는 7%죠. 100분의 7. 이게 기타는 7%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기억합니다. 암기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방이 10개예요. 이 중에 임대한 게 7개예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방은 5개입니다. 5개. 그 다음에 기타 방들은 색칠을 했어요. 7. 기타 7%. 방 몇 개요? 10개. 이 중에 임대 몇 개? 7개. 용도 변경 사용하는 거 몇 개? 5개. 다음에 이제 이 외의 경우는 색칠했더라. 7%. 이거 그럼 암기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암기하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한 문제로 물은 것은 이제 공법 쪽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문 하나 정도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방 10개, 임대 7개, 용도 변경 5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최고 10% 범위에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과하고요. 그럼 이제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잖아요. 그럼 부과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 부과를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거 있죠.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색깔 칠해져 있어요. 여기 471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이의제기란 말 나와 있죠. 불복시 이의제기. 동그라미 3번에. 이의제기 며칠 내에 할 수 있다? 30일 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있잖아요. 한 달하고 30일을 크리티컬하게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이었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달을 30일로, 30일을 한 달로 우리는 바꿔내지 않으니까 일단은 값만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대충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낸다면 뭐 60일로 바꿔낸다든가 2달로 바꿔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여기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거든요. 이게 이용 의무인데 이거 있잖아요. 난 참 놀랬던 게 그거였어요. 28회 때 우리 쪽으로 토지거래가제가 넘어왔거든요. 28회 때 넘어왔는데 아니 28회 때 넘어왔고 5번 시험 봤지 않습니까? 5번을 봤는데 5번 보는 중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이거 이행강제금 있죠. 이거를 4번이나 물어봤어요. 28회 때부터 넘어왔는데 5번 보는 동안 4번을 물어봤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당연히 물어봤죠 이거.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니까요 솔직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용 의무 실수요성이 뭔지 이런 것들,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요거 이행강제금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토지거래과제 주요 내용은 다 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넘어갈까요? 472쪽에 특례와 의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등에 대한 허가 의제라고 나와 있죠. 473쪽에.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이 이걸 국가 등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취득하겠다. 그럼 협의가 성립된 때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은 취득하겠다. 협의하고 성립되면 당연히 허가 의제돼 버리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토지거래 허가규정 적용 제외.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경매가 색깔 칠해져 있죠. 뭐 수용으로 취득한다, 경매 취득한다, 허가 면제한다 그랬어요.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뭐 참고하세요. 나머지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허가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거 표로 이제 475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아까 PPT에서 봤던 비슷한 자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75쪽의 맨 밑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있죠. 이거 말씀드리고 넘어왔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증 의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증 의제. 다음에 농林축산식품장으로 농지증,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 나가면 통보해 주라고 그랬죠? 마지막 줄에 있죠.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허가증 나갔잖아요. 거민도 의제되죠. 거민. 의제되고. 거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거 우리 하고 넘어왔는데 허가증 받았어요. 매매였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 목적이라고 했고 이 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에요.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매매였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마지막 줄에 써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허가 취소 부를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허가 취소할 수 있고요. 이때 청문해야 되겠죠. 취소 전에는. 그죠? 이건 이제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물어봤냐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물어봤는데 종합문제 형식으로 물어봤어요. 종합문제 형식으로. 어떻게 물어봤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거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거.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은 좀 낯설지만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 이행명령 나간다고 그랬죠. 이거 가능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나가죠. 이거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허가 취소 부를 수 있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능하고 이거 선매할 수도 있죠.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그죠? 선매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작년에 물어봤고 정답은 뭐였느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게 1번 지문이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취할 수 있는 거 과태료 부과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문제 어렵죠,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약간 종합문제 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77쪽에 뭐 권리 의무의 승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가 동향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직가 동향조사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동산 정보관리 있지 않습니까? 478쪽에. 요 정보관리를 보시면 479쪽에 지금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이라는 말 나와 있죠. 부동산 정보 체계가 바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죠, 이거.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국장이 주최하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이게 30회 때 출제한 바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밑줄 긋고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에서 이 부분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해 두세요. 국장의 주도하에 정보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완료돼 있죠. 그리고 지금 위탁, 부동산원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위탁을 많이 해놨어요. 정보체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포상금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80쪽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이 부분 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이 부분을 보는데, 그, 우리 공인인사법에도 포상금제가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당연히 신고고발 대상이 누구냐, 이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신고고발 대상이 바로 이제 480쪽에 그 박스 처리되어 있네요. 밑에 색깔 잘 칠해져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상금 부동산거래 신고법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은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거래 신고법은요, 큰 줄기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거래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고요.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가 있고, 이건 이제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하고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예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갖고 신고고발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지금 교재 순수하고 지금 똑같죠. 이게 똑같은데,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가격의 동그라미, 거짓 신고의 밑줄, 거짓 신고자예요. 근데 뭐에 대한 거짓 신고? 가격. 그럼 거짓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5% 이하의 과태료예요. 허위 신고한 자,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죠.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해야 돼요. 매수인이나 물건에 대한 거짓 신고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그거 아닙니까?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다. 이걸 저는 가장 계약 신고라고 부른다고 했죠?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신고해버린 거예요. 가장 계약 신고. 이건데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그럼 동그라미 3번은 그거 아니에요.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해제 신고죠. 이것도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포상은 줍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이 그거예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이것도 가격이에요. 거짓 신고한 자. 이건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억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허가 위반자 있지 않습니까? 허가 위반자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 5번이 바로 허가 위반자고 6번이 이용 의무 위반자죠. 그래서 이제 센스가 있는 분은 언론은 메모하고 있죠, 지금. 요 괄호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허가 위반, 이용 의무 위반. 이자가 포상금 대상이다. 이때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그걸 꼭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는데, 이거 그냥 쭉 들으세요. 거기 설명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여기 한번 잠깐 보시는데,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자 있죠. 이들은 지급 조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잖아요. 그러면 지급 조건 충족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허가 위반자는 형사처벌이 있죠. 2년 이하의 적도는 2천만 원,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니까 우리처럼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하면 포상금이 지급돼요. 지급 조건 충족하는 거고, 이용 의무 위반자는 이행명령이 있었죠.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이거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지급 조건이에요. 그럼 얼마씩 지급하냐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나가요. 단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한도를 범위해서 20% 범위에서 나갑니다. 원래 세금 포탈에도 20% 주거든요. 포탈 금액에. 그렇듯이 이렇게 20% 나가고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이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최고가 100만 원 아니에요. 과태료가. 그럼 20% 주면 20만 원이네.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인건비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 있죠? 이자는 건당 50만 원이에요. 건당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20% 나간다. 그래서 그 지급 기준 지금 481쪽에 지금 박스 처리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잠깐만 더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조건이 그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 위반자인데 과태료 부과됐거나 공소제기 기소유예했거나 여기 이용 의무 위반 이행면이 떨어졌다. 그럼 지급 조건을 충족한 거고 금액은 20%. 다음에 이건 건당 50만 원이 나간다고 했죠.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 절차에서 이제 우리랑 차이점을 정리하는데 이게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네는 우리는 지급 결정하게 되면 한 달 내주게 돼 있죠. 얘네는 몇 개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에 동그라미 확 치고요. 그럼 그 2개월에 지급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재 482쪽에 색깔 칠해져 있어요. 신청서 접수가 된 날로부터 482쪽에 2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2개월 동그라미처럼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이점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는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얘네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내용은 교재 어딨냐면 480쪽에 보세요. 포상금 지급 대상 있죠. 포상금 지급 대상에 거기 세 번째 줄에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밑줄 쫙.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 밑줄 쫙이에요. 이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데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의 두 건 최초. 2인 이상 공동은 균분. 약정 있으면 약정된 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얘는. 그래서 거기 481쪽에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박스로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 고발했다. 당연히 이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했다. 익명 가명의 밑줄. 왜 그러냐면 얘네는 익명 가명은 포상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통보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 신고 고발자에게 통보해 주거든요. 근데 익명 가명으로 신고 고발해 버리면 통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규정이 없는데 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차이점 기억만 해두세요. 작년에 냈기 때문에 뭐 연타석 안 낼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고득점 과목이라 일단은 이제 카반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482쪽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484쪽에 업무의 전자적 처리라고 있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있잖아요. 신고 허가 신청 들어갈 때 첨부 서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 원인 서류. 허가라면 합의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그 전자문서로 첨부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우편 팩스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이 말이 있는데 거기 14일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14일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14일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492쪽에 벌칙이 지금 몽땅 정리가 돼 있어요. 벌칙이 몽땅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493쪽에 있잖아요. 벌칙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리고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형벌의 종류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형벌은 그거 아닙니까? 외국인 허가 위반은 2년에 2천. 토지거래 허가 위반은 2년 이하 또는 30% 이하다는 벌금. 형벌이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치 위반자 뭐 1-1인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 행정질서벌이라고 나와요. 495쪽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다 짚고 넘어왔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죠. 496쪽을 보세요. 대금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이거 3천만 원 이하였죠. 기억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메모해 놓으세요. 거기 그 저 496쪽에 3천만 원 이하 있죠. 그 제목 밑에다가 요거 써 놓으세요. 기준금액이 있는데 기준금액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간격이라는 거.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못 넘기죠. 3천만 원 이하니까 기준금액이 있고요. 이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이거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해요. 이거는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있죠. 이건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 신고. 기억납니까? 허위 신고했을 때. 그래서 허위 신고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금액의 5분의 1 범위 가감해요. 5분의 1. 메모해 놓으세요. 거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옆에다가 5분의 1 범위 가중간격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거짓 신고다. 그걸 명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500과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자요죠. 처음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거나 안 했다.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했다. 요구 조장 방조 안자요예요. 그래서 안기표에 이렇게 돼 있죠. 자냐? 안 자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는요. 3천만 원 이하짜리, 5% 이하짜리 빼고 나머지 다 500으로 기억하면 돼요. 이건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메모해 놓으세요. 나머지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과태료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계약 원인이었다. 외국인이 계약 원인, 이거 계약을 신고 안 했다. 60일 내에. 그러면 300만 원 이하였고, 계약 외는 100만 원 이하고, 계속보유 신고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때, 거기 497쪽에 과태료 부과 및 통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 과태료 부과 및 통보인데, 이건 그겁니다. 우리 신고관청이 기업공사에게 과태료 때렸잖아요. 신고관청이 기업공사에 과태료 부과했다. 그럼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며칠 내? 10일 내. 1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일짜리, 7일짜리는 주요한 7일, 10일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 10일짜리 주요한 거 마지막 10일이 나왔는데 이게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이렇게 지금 암기표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협회 통보 등신 다음 달 10일까지고 조사 신고센터 모니터링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10일이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이고 이 통보가 이 통보예요.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다. 10일 내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왜? 우리 상습적으로 업무정이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했잖아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자가 우리 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 위반 과태료니까 가중처벌하라고 통보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독립법으로 갔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가지고는 절대 가중처벌을 못 하는데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 규정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통보해 주는 거는 10일이다. 기억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나와 있는데 497쪽에 맨 밑에 이게 리니언시 제도거든요. 리니언시 제도인데 위반자가 자진신고했어요. 그럼 과태료 감경 면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우리가 기억했는데 거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색깔 칠해져 있어요. 자진신고했어요. 과태료 면제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조사가 시작된 후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지금. 자진신고했어요. 그럼 과태료 감경 면제해 줍니다. 그럼 뭘 위반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죠. 위반자가요. 외국인 신고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과태료 다 있잖아요. 과태료에 대해서만 감경 면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있죠.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죠.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자는 500만 원 이하인데 자료 제출 요구 불응자가 자진신고한다.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층이 야 통장 사본 한번 보자겠어요.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이거 통장 안 냈습니다. 이거 자진신고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 불응자 이건 감면 규정이 없죠. 감경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미스한 게 이거예요.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이건 누락시킨 걸로 보이는데 있어야 되는데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 들고 신고했다든가 해제가 안 됐으면 해제 신고해버렸어요. 이거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빠져 있어요. 이거 자진신고 감면 규정에. 그러니까 이제 출제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28회 때 지문 하나로 이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 불응자가 자진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이건 허용이 안 되죠. 이미 신고하층이 알고 있는데 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불가 규정이 여기 있는데 요거 참고해 두시는데 그럴만해요. 거기 그저 498쪽에 과태료 감경 면제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돼버렸다든가 아니면 상습적으로 과태료 감경 면제를 받은 거예요. 과거 1년 내에 3회 이상의 자진신고에서 3회 이상의 과태료 감경 면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3회 이상. 아주 질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게 우리가 포기합니다. 다만 이제 5분의 1 가감이냐, 2분의 1 가감이냐, 이 정도만 주의하자고 했어요. 금액이 큰 것은 기준 금액의 5분의 1이에요. 5% 이하, 3천만 원이면 5분의 1 범위 가감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그럼 깔끔하게 쉬었다가 중개 실무 나갈까요?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